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상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천양희의 시집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에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예, 오늘은 여당발 정치바람 정발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2월의) 첫날 금요일입니다. 적피해 청산에 저항하는 수구 부패 기득권 세력 자유한국당, 조선일보류의 집단이 대표적이지요. 이자들의 온갖 설레발을 웬만하면 참고 들어줍니다만 이건 정말 욕을 섞어서 반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설레발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분명히 하죠. 대공수사권의 포기가 아니라 이관입니다. 아울러 현행법으로도 검찰, 경찰이 간첩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안은 간첩 잡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간첩 잡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호도하면서 국정원이 해야 간첩을 더 잘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국정원이 더 잘 잡는다는 것을 입증할 비교 대상이 없는데도요. 국정원에게 간첩 수사는 흉기입니다.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둔갑시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린 국가폭력의 사례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성 씨에 대해 했던 박근혜 정권의 폭거 기억하시죠? 간첩 잡으라고 해마다 5천억을 결산 없이 멋대로 쓰라고 주었건만 정치 또 선거에 개입하고 말 잘 듣지 않는 국민을 괴롭혀왔습니다. 악의 본산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국정원이 잘해왔다고 주장하는 세력들, 가히 적피해 청산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싶지 않지만 악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과의 전쟁에서 한 발짝의 물러섬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정원에게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정의로운 나라의 토대가 완성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입니다. 간첩 없는 나라가 됨에 있어서 말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여러 차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 있었던 이주열 총재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희령 의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인데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시사함에 따라 이주열 총재의 남은 임기 동안에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960년대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 일명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농민들의 농지 약 30만 평을 강제 수용했는데요. 최근 법원이 그 피해자 유족 약 300명에게 국가가 약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따르면 구로농지 강탈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은 모두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30건의 재판이 최근 대법원 판례대로 확정될 경우 최소 1조 원의 국가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 이렇게 집계했습니다. 당장 예산 부족이 예상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권성동 위원장의 명의로 1,000억 원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재직 시절 결재한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관련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종북 세력의 선거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 지침 이런 제목의 문건에 결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는 당시 총선에서 사이버 사령부의 대응이 필요했던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12월 1일 프레스센터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진행되는 공익제보자의 밤 의인상 시상식에 맞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기부자들이 남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일 행사에 참석하는 공익제보자가 볼 수 있는 지하철 버스 정류장에 메시지를 담아 게시하고 의인상을 수상하신 공익제보자 15분께는 직접 메시지가 담긴 액자를 선물합니다.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아름다운 재단이 전해왔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은 1월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떻게 요즘 잘 살아요? 잘 살죠.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김프로쇼에서 그때 그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나왔거든요. 예. 이번 달에는 정윤회 씨와 관련된 어처구니 없었던 사건들을 한 방에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유라는 정윤회의 딸인가? 이것도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초점은 아니고 그때 그 사건의 핵심은 검찰과 언론 이쪽에서 이제 했던 사건이 하나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초식을 써가지고 정리를 했었는가 이런 거에 따라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었잖아요. 예. 세계일보가 대단한 특종을 하고 그걸로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한 2년 정도 전에 밝혀질 수 있었던 사안인데도 그거를 그냥 아사모사하게 잘 덮으면서 우병우가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 소상한 내막과 과정과 뒷얘기와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했습니다. 안 들어도 되겠군요. 들어야 돼요. 아니 정유라가 누구 딸인지 그런 내용도 없는데 뭐하러 들어요. 너무 초장에 다 까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깔 건가? 그럼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요. 이 플랜에 따라서 가고 있어요. 김프로도 플랜이 있었군요. 오늘 사는 플랜. 예, 알겠습니다. 더 플랜, 이은 새로운 플랜, 김플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후루룩 지나가가지고 잊혀졌던 사건인데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네, 이 사건이 이제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근데 그 이전에 왜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적폐 수사 내지는 적폐와 관련된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처벌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법원이 엉망이다. 법원이 뭔가 야료를 부리면서 돌아간다. 이러면 일어나기가 힘든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세 개의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사법부잖아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그래서 대통령으로 중심이 되는 행정부, 국회의장으로 중심이 되는 국회, 입법부,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으로 정리가 되는 사법부 이렇게 세 개의 축이 맞물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 행정부가 썩을 대로 썩었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회하고 법원인데 국회는 아시다시피 여당, 야당으로 이제 성향에 따라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언제나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덜한데 사법부는 우리가 국회처럼 선거를 해가지고 뽑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누가 어떻게 뽑았는지도 모르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엄격하게 심판을 보는 역할을 하는데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얘기는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썩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셨던 무슨 영장이 자꾸 기각된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그런 데서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존재했으면 어떤 형태로 누가 운용을 했느냐,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모르잖아요. 판사들의 일이고 판사를 만나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다른 높으신 분들 얘기인가 보다 하고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많이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대법원에 있는 이제 법원 행정처 굉장히 요직이에요. 그래서 판사라면 다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법원 행정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판사들 성향을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파일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었단 말이죠. 우리로 치면 동아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운 판사들 내에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지금 이제 대법원장이 여기 소속이었었는데 이제 인권을 연구하는 그 법단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위에 사람들이 좀 보기 불편한 내용의 설문조사. 그러니까 당신이
윗사람들 뜻을 거스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쫄리세요? 뭐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80% 가까운 사람들이 쫄린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발표가 되면 아무래도 윗분들이 이제 입지가 좀 줄어들 테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똘똘한 핵심을 맡고 있는 판사를 주요 보직을 줬어요. 행정처로. 왜냐면 행정처가 모든 판사가 가고 싶어 하니까 거기다가 딱 발령을 해놓고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법원 행정처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좋아하더래요? 왜냐면 모든 조직의 짱은 어디 있습니까? 인사하고 예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법원의 모든 인사와 예산을 관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갈 수밖에 없고 또 법원 내부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해야 되는데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거기에 파견을 가가지고 근무를 하고 다시 가서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재판을 하지 않고 행정을 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똘똘하고 머리 좋고 잘 나가는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원 행정처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그 요직 중에 하나를 줄 테니 니네가 그 설문조사한 거 그리고 또 대법원장에게 대해서 너무 세게 들이받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자라고 이제 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결기 있는 판사가 아이고 나는 그러면 그냥 판사 그만두겠습니다.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표를 내서 외부로 알려지면 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야 사표는 내지 말고 알았어 그럼 너 원래 있던 대로 가. 근데 그냥 조용히 갑시다 하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놔뒀는데 이거를 경향신문에서 이제 쓰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거죠.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야 좋은 게 좋은 거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 보면 전국 판사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빨갱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놓은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들은 적이 있던 거죠. 이 사람이. 보지는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발칵 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실제로 그런 파일이 존재했다면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될 만한 큰일이거든요. 근데 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은퇴한 거 아닙니까? 사퇴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조용히 나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조사를 해라, 난리가 나서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대표자를 뽑아서 투표를 했는데 80% 넘는 판사들이 이건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때 그 얘기했던 컴퓨터 다시 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걸 받아들고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한 달 정도 남았었거든요. 퇴임할 때까지. 한두 달 정도. 그냥 요때만 눈치고 뭉개고 있다가 내가 그냥 나가면 되겠지 하고는 비판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컴퓨터 조사도 안 하고 입장도 따로 밝히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 그냥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러니까 불편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그 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취임을 했죠. 그래서 판사 블랙리스트 이거 다시 조사하실 겁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야 이거 언제 그러면 조사가 이루어질 거냐? 조사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를 이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다가 스르륵 그냥 이제 뉴스가 묻혔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조사위원회가 문건이 저장된 걸로 보이는 컴퓨터를 받아다가 그 하드디스크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를 맡겼거든요. 근데 일단은 디가우징이라고 그러죠. 물리적으로 카드를 꺼내다가 망치로 이렇게 때려 부수지 않는 이상 안에 있는 내용을 지워도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복원 자체가 안 되도록 강한 자기장을 써가지고 그냥 안을 싹 지워버리는 게 디가우징인데 옛날에 뭐 저 이명박 정부 때 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하고 막 이랬을 때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디가우저 기계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디가우징이라는 하는 기계가 있다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하여튼 뭐 증거인멸 하는 사람들이 뭐 기업인지 어딘지 할 것 없이 분리할 것 같으면 컴퓨터 하드 띄어다가 다 디가우저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디가우징 하는 게 유행처럼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판사들이. 혹시 가져다가 이걸 디가우징을 해버렸으면 뭔가 깨림직한 게 있었으니까 지웠던 거 아니냐라고 논란은 일어날 망정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 보존을 해야 된다 어쩐다 이제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일단 디가우징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파일이 있었는지는 디지털로 복원을 하는 거를 맡겨가지고 복원을 해보면 파일이 있었으면 어떤 형태의 파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일을 아니면 있었는데 지웠으면 언제 누가 지웠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와도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만약에 파일이 그냥 있었을 것으로 지금은 추정이 되는데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복원이 된다. 그 내용이 이제 만약에 드러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파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별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사법기관인데 다른 어떤 사람의 영향도 받지 않고 법에 따라서만 그냥 판결을 하도록 돼 있는 게 법원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별도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내 뜻과 다른데 윗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는 원래 불가능한 곳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관행적으로는 뭐 보고도 하고 뭐 이런 게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곳인데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의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그런 정치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는 자기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을 인사조치를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판결들 이거에 다 이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아마 이제 어마어마한 파장이 우려가 되고요. 만약에 블랙리스트가 발견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놓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굉장히 되치기를 시도할 겁니다.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거 실제로 있지도 않았는데 뭐 음모론을 주장해가지고 사법부에 굉장한 뭐 불신을 초래했다는 등 뭐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거라는 등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쨌든 국제인권법 연구에 이런 데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뭐 문제가 된다는 건 하여튼 5만 가지 논리를 들어가지고 법원 내부에서 지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조금 제대로 해보자라는 사람들의 행동에 태클을 걸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보수 매체를 비롯해가지고 뭐 종편할 거 없이 하여튼 굉장히 시끄럽게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거에 또 편승해서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막 난리 법석을 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태풍이 오기 직전 굉장히 고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요게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하여튼 사법부를 둘러싼 전국이 한동안 굉장히 요동칠 거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요. 오늘 김프로가 왜 이 이슈를 다뤘는지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먹혀가지고 보수 언론을 비롯한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총공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적폐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지껏 구속적부심에 조금 문제가 있다. 영장이 왜 우병우 거만 안 나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비판의 근거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좀 몰아가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되치기를 할 테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뭐 구속적부심이 계속 인용이 된다든지 영장이 석연찮게 계속 기각이 된다든지 하더라도 야 이거는 법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 사법부는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니네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려고 이렇게 음모론을 뿌렸던 거 아니냐 라면서 받아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 내에서도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 조금 위축될 수 있고요. 적폐 수사 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튼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그런 비상경보가 울린 셈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김명수 후보자 시절에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어쨌든 조사에 착수를 했으니까 조사 기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남지 않았다. 그럼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블랙리스트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그 안에 이제 성향 분류된 사람들과 인사가 났던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대조해가지고 막 맞춰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영원한 비밀이란 없기 때문에 굉장한 보안을 걸기는 하겠지만 또 어떤 형태로든 뭐 언론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 실물을 이제 입수하게 된다 그러면 그럼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판결들에 대해서도 아마 다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도 하여튼 문제가 되는 것이 나오면 뭐 수사까지도 심하게 얘기하면 이어질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굉장히 지금 큰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뭘 마음의 준비를 하죠? 음흉한 적폐 세력의 발호를 사전에 각오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미리 조금 알고 계셔야 뉴스가 터져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막 서로 퍼날리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래 하면서 이제 그게 계속 커질 텐데 여태까지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여론에 관심을 받질 못했어요. 사안 자체가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는 판사도 별로 없고 연예인 블랙리스트 하면 김재동 씨라든지 아니면 우리 돼지 엄마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심정적으로 좀 동의가 되죠. 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겠구나.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했었구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라도 막 동요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판사는 사실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판사 뭐 알아서 잘 사는 것 같고 뭐 블랙리스트 안에서 좀 있을 수도 있겠지 뭐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안에서 굉장히 지금 이거를 조사를 하기까지 고군분투한 판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어떤 분들은 단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이제 내부에서도 비난 여론이 굉장히 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막 용기 있게 여러 매체에다가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뭐 직을 그만두시겠다고 사표를 던지신 분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결기 있는 여러 판사분들이 이제 만들어낸 결과인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조금 덜 가지면 뭐 그냥 유야무야 나왔나 보다 하고 묻혀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계셨다가 뭔가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나 뭐 문제가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 정확한 시기가 언제라고요? 글쎄요. 지금은 뭐 조사 결과를 언제 내놓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가더라도 올 연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이거를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뭐 이걸 또 이제 고민을 하겠죠. 만약에 조사 내용에 어마어마한 것이 걸려 나왔으면요. 예. 뭐 그러니까 디가우징이 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올해 안에 굉장히 큰 뉴스가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NG 지금 다운로드.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가는 호남 KTX 노선에서 이곳을 거쳐가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했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이 공항이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무안공항입니다. 당첨자에게는 도서출판 통나무에서 협찬하는 김미루의 어드벤처를 선물해드립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의 딸 김미루 작가의 신간인데요. 김미루의 어드벤처는 사막을 모험했던 김미루 작가의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이동환 작가의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 선물해드립니다. 죽은 아내로부터 편지가 도착했고 그녀가 답장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에서 주인공의 선택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에 대지어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등대1님 정답 맞히셨습니다. 다음 정답자 레드라이언님. 사드로 북핵 막는다니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어제 끝말잇기 시작 글자 수업의 업이었는데요. 당첨자 나의 길은 이 길님 끝말잇기는 업로드. 하루빨리 감옥 구성원들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현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금리가 오르는군요. 네, 공교롭게도 어제는 환율이 폭락해서 환율의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금리 이야기를 연이어드리게 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고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가급적 브리핑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인데 오늘 금리 인상은 역사적인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금리, 중앙은행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공부가 좀 필요해 버려졌습니다. 이거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당하면 좆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다는 뜻으로 알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그러면 이건 우리가 세부적으로 상세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뭘 모르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돈꾼 사람들로서는 이자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현금이 도는 거 이른바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상당히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이 잘 안 돌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어마어마한 가계부채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지만 돈 빌려간 사람들은 자칫 좆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 대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리핑 끝내도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아이고. 네. 아니, 이렇게 길게 준비한 걸 그렇게 짧게 잘 요약해버리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이, 그 뭐, 저야, 이런저런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짧고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주신 거를 20분 동안 길게 느리는 재주를 제가 한번 발휘를 해보겠습니다. 예.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라고 부르죠. 예.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한 문장에도 설명할 게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우선 기준금리라는 말이요. 요게 좀 복잡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냥 쉽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이 이자율을 정할 때 기준을 정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은행이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줄 때 이자율을 자기들이 정하는 겁니다. 국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다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하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말은 앞으로 시중은행들도 예금이건 대출이건 이자율을 줄줄이 높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뜻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었다는 대목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실제로 우리나라 온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은행하고 뭔가 거래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정하는 기구를 별도의 위원회에 맡긴 겁니다.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거죠. 과거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금리를 이렇게 별도의 위원회에서 정하지 않고 그냥 재무부에서 다 정해버렸어요. 굉장히 하위직에서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별칭이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이렇게 불렸던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국은행은 있으나 마나 했었던 건데 이제 조순 총재가 오셨을 때부터 한국은행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지금은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별도로 열고 정부의 입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금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그 조순 총재가 한국은행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행 개혁에 거의 뭐 상징이다시피 했는데 YS가 당선되고 뭐 얼마 안 있다가 쫓아냈죠. 네, 밟아버렸죠. 그래서 조순 선생님은 정말로 그게 한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YS한테. 한국은행 독립을 위해서 본인이 싸웠고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조순 총재가 결국은 YS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갈 때 퇴임을 하시는데 한 한국은행 직원 한 분이 조순 총재 나가시는데 털썩 큰 절을 해요. 야외에서요. 아하. 그만큼 한국은행의 독립을 위해서 처음으로 싸워준 조순 총재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조순 선생님께서는 그때 YS하고는 참 돌아오지 않은 강을 건너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요. 아니 그 YS가 나름대로 어떤 문민정부 개혁 노선 이런 걸로 초기에 큰 어떤 그런 바람을 일으켰는데 왜 조순 총재를 개혁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가뜩이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말이죠. 대부분의 집권자들이 갖는 성향인데요.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모든 걸 좌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금리 정책, 통화량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한국은행의 독립된 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실 이 분야에서 가장 좀 독보적인 훌륭함을 나타내신 최초의 정치인이 경제 쪽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집권을 하신 이후에 워낙 경제적으로 식견이 뛰어나시니까요.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과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지방자치에 넘겨야 될 일과 이것들을 구분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집권을 하셨는데도 놔야 될 권력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YS는 그게 안 된 거죠. 하는 독립은 무슨 하는 독립이야 뭐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 조순 총재하고 충돌이 저는 있었던 걸로 해석을 합니다. 예. 아무튼요. 그렇게 해서 독립된 위원회가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아까 그 문장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올린 단위가 고작 0.2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결정한다고 할 때 보시면 올려도 0.25%고요. 내려도 0.25%입니다. 딱 이렇게 움직여요. 예. 우리 생각이 아니 1년 이자율 0.25%면 너무 작은 건데 뭘 이게 이렇게 중요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국가전체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0.25라는 수치가 굉장히 큰 수치구나. 이걸 움직이는 거는 엄청나게 큰 결정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끔 가다가 중앙은행이 너무 사태가 심각해서 충격요법을 준다고
0.25가 아니고 0.5 더블로 올리거나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예. 이러면 이제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와, 한국은행이 엄청난 충격요법을 사용했다 하고 이제 호떡집에 불이 나는 거죠. 그만큼 0.25라는 수치가 꽤 큰 수치라는 감을 가지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한국은행, 소위 중앙은행이라고 말하는 은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당연히 한국의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의 금융을 총지휘하는 은행인데요. 중앙은행의 법에 의해서 설립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은행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호칭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중은행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은행장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국은행만 제일 높은 사람을 총재라고 부릅니다. 예. 지금은 이주열 총재죠.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총재 임기도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임기가 4년이고요. 그러면 한국의 중앙은행은 무슨 일을 하느냐? 되게 많은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발권 기능을 합니다. 발권이라는 건 우리가 쓰는 돈을 찍어내는 거죠. 한국은행이 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돈을 종이에 인쇄하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라고 따로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권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조폐공사에 돈을 얼마를 찍어라를 지시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요.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죠. 이걸 한은이 조절을 합니다. 이걸 왜 조절하느냐면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있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요. 반대로 돈이 줄어들면 돈이 어디론가 잠기면은요, 물가가 떨어집니다. 요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팔리는 물건 양이 일정한데 갑자기 돈의 양이 2배로 늘면요, 어제 10,000원에 팔렸던 물건이 오늘은 20,000원에 팔려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어제 가격대로 10,000원에 팔면 온 세상 물건 다 팔았는데 돈이 반이나 남아 돌아요. 물건이 없는데 돈만 남아들면 무슨 소용입니까? 살 물건이 없는데요. 그래서 화폐를 찍어내면 당연히 그 찍어낸 비율만큼 물가가 오릅니다. 그래야 돈의 양하고 물건의 양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반대로 세상에 팔리는 물건 양은 일정한데 돈의 양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면 당연히 물건값도 절반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예전에 팔던 가격대로 물건을 팔아버리면 이번에는 물건이 절반이나 남아 돌아요. 돈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물건값이 막 널뛰기를 하면 당연히 세상이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물가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을 찍어야 지금 세상에 팔리는 물건하고 돈의 양이 딱딱 맞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이게 한은의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시중에 팔리는 물건의 양이 10% 늘면 화폐도 비슷하게 10% 늘리는 걸 한은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돈을 더 찍어야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폐공사에 얘기해서 돈도 찍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을 줄여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사람들한테 가서 야 지갑에서 당장 돈 내놔 이씨 태워버리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때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정책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금리 정책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걸 좀 잠궈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이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시중은행도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겠죠.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더 준대. 그러면 저축을 좀 해야 되겠어. 라면서 돈을 은행에 더 많이 맡깁니다. 예.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돈의 양이 줄어들죠.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요. 대출 금리가 올랐어. 이젠 돈 더 빌리면 안 되겠어.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많아졌어. 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줄여나갈 겁니다. 이래도 자연히 시중에 놔두는 돈의 양이 줄어들죠.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 한국은행이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자, 지겨우신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지금 한은이 경제를 보기에 과열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막 뛸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돈을 빨아버리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건 돈을 푼다는 거죠. 이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푸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한은이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다는 건데 지금 한은이 보기에 한국 경제가 괜찮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다는 말은
과거 6년 5개월 동안 주구장창 금리를 내렸다는 건데 예. 실제로 이명박근혜 시절에 줄기차게 금리를 내리기만 했어요. 이 말은 이명박근혜가 경제를 너무 못했고요. 그래서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 어떻게든 좀 살려보겠다고 하느니 주구장창 금리를 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특히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하느니 금리를 막 기습적으로 내리고 별별 몰핀 같은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그때 박근혜 정권의 반응을 보고 뚜껑이 열렸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작년 6월인가 하느니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상을 깨고요.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기습적으로 돈을 더 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정부는 하느니 기준금리 인하를 매우 환영하며 경제 활력 회복을 기대한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니, 하느니 이렇게 기습적으로 금리를 내렸다는 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응급 처방을 했다는 건데 정부가 그걸 환영하고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점을 통감한다. 죄송하다. 이게 고개를 숙여도 시원찮을 판에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빵점짜리 성적표를 부모님한테 보여드렸더니 부모님이 야, 너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불법 과외를 시켜야 되겠어.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자녀가 뻔뻔스럽게 부모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제 성적이 오를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될 사람들이요. 부모님께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정상인 건데 환영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뚜껑이 얼마나 열렸겠습니까. 네. 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를 보면 보도들이 이렇습니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한은의 내부 분위기를 바꾼 계기가 됐다. 이번 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진했던 소비 등 내수에 대한 우려가 거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예, 이 말은 지금 금리를 올린 건 지금 경제도 좋고 앞으로 미래 경제도 좋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요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한은의 목표 자체가 물가를 잡고 경제하고 통화량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더럽게 못했던 이명박근혜 때는 금리를 내리는 게 맞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가 좀 회복되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면 금리를 올리는 게 맞아요. 이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폭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기반으로 경제를 상당히 수습해낼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한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경환이 싸질러놓은 핵폭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까 김영훈 PD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한은이 문재인 정부 내내 기조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수소폭탄으로 변합니다. 저거 다 국민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입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계속 높아질 겁니다.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0.25% 이번에 높였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추가로 은행에 갚아야 될 이자 부담이 무려 2조 3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만약에 한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한 1% 정도 금리를 올리면 가계가 추가로 져야 되는 대출이자 부담이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10조 원이요. 원래 온전히 소비시장으로 나가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마중물 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이 대출이자 갚느라고 은행으로 다 잠겨버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들 임금을 높이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임금을 좀 올렸는데 금리 1% 올리면 10조가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려요. 환장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최경환이 경제를 망친 건 그러느냐고 넘어갈 수 있어요. 솔직히 애초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 니들이 뭐 제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경제를 망치는 건 그냥 참을 수 있는데 빚내서 집 사라 이 지랄은 정말 너무 과했던 거예요. 이것만 없었어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수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10장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빚내서 집 사라 이 지랄을 해버리는 바람에 적어도 통화정책, 돈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장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절대도 못 내립니다. 금리 내리면 와 대출이자 싸졌다 이러면서 대출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 1,400조도 핵폭탄인데 대출이 더 늘어나면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지금 하느니 금리를 드디어 올렸는데 매우 자연스럽지만 이게 계속 오르면 올릴 때마다 2조 3조씩 소비시장으로 들어가야 될 소중한 돈이 뭉텅뭉텅 잠겨버립니다. 소득주도 성장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금리 1% 올리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죠. 진퇴양나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최경환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난관을 돌파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경제가 회복되면 어차피 한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고요. 그러면 이자 부담 때문에 국민 소득이 계속 줄어들죠. 이러면 정부가 직접 여러 사업을 벌이고 복지 정책을 더 높게 가동을 해서 이자로 줄어드는 국민들 소득을 계속 채워줘야 돼요. 이자 부담이 높아져도 소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가 계속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엊그제 발표된 주거복지 정책만 봐도 10조 원 정도의 재원을 쓰겠다고 하고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돈을 국민들에게 풀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려면 이자가 계속 높아질 텐데요. 정부의 금고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정부가 써야 될 돈이 많아지는데 정부 금고가 마르면 조금 회복됐던 경기가 다시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최경환이 싸질러 놓은 이 핵폭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젠가 증세 카드를 꺼내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아둔한 머리에는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 외에 최경환의 업보를 치울 효율적인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세를 한다면 가계, 정부, 기업, 이걸 경제의 3주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돈이 남아도는 곳이 기업밖에 없어요. 정부가 증세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명박이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진짜 괜히 남 탓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앞정권이 쌓아놓은 똥이 너무 큽니다. 이걸 안고 나라 경제를 운영해야 하는 묵직한 책임이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안고 있는 거죠. 부디 다양한 방안들을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과감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인데 너무 전 정권이 싸지러 놓은 핵폭탄이 크다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한은의 금리 인상 소식을 조금 이렇게 우울하게 정치자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전 정권의 적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100% 그렇습니다. 남 탓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환장하는 겁니다. 전 정권의 소산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지난 9년 동안 우리는 대체 어떤 나라에 살았는지 그 선택은 누가 했는지 참. 네, 참 정말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경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제기구가 이례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노사를 설득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은 키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그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김동철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한계에 봉착한 사회 경제적 격차와 불공정 구조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더 이상의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노동개혁을 위시한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국민 대통합에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 언론들 역시 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런 보도를 실었는데요. OECD가 노동 유연성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선진국처럼 해고가 자유로운 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OECD가 조언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단순히 쉬운 해고로 이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OECD는 한국의 구조개혁 과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꼽은 바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7월 국정운영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OECD의 노동구조개혁 요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반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은 해고가 자유로운 반면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알선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OECD의 조언을 단순히 노동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OECD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고용보호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끓어가지고 네.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북서 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파주는 영하 12도, 전주와 대구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중서부와 호남 내륙 그리고 제주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도, 대구 5도, 부산은 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산문 함께했는데 오늘은 금요일을 맞아서 시를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계속 산문 읽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 몇 편 읽으면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외부에 강의가 있어서 밖에 나와 있는데요. 예. 뒤에 멀리 산이 보이고 바로 앞에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예. 오래된 나무를 앞에 두고 천양희 시인의 시집을 펼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천양희 시인. 네.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라는 게 시 제목인데, 예. 뭐 우두커니는 그냥 우두커니 바라보는 사람, 우두커니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천양희 시인은 마음의 수수밭, 오래된 골목, 너무 많은 잎 등으로 잘 알려진 시인입니다. 대상들에 대해서 깊은 그 사색을 펼쳐 보이고요. 사색을 통해서 사는 이유, 또는 뭐 이 존재 이유, 진실의 의미 등등을 탐색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 오래된 나무를 앞에 두고 오래된 나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나무들이 성자처럼 서 있다. 어떤 것들은 생각하는 것 같이 턱을 괴고 있다. 몸속에 숨긴 얼음 세포들. 나무는 대체로 정신적이다. 고고하고 고고한 것. 아버지가 저랬을 것이다. 오래된 나무는 모두 무수 같다. 아버지 가고 나는 벌써 귀가 순해졌다. 바람 몰아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네, 이런 시입니다. 오래된 소나무를 보면서 이 소나무를 성자 같다고 표현을 하고요. 또 이 몸속에 얼음 세포들이 있다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정신적이어서 고고하고 그리고 고고하다. 이제 높고 높으면서도 단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는 모두 무수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 무수란 아무 걱정 없는 나무를 뜻합니다. 네. 이런 나무를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인도 귀가 순해진 나이, 그러니까 이순이 됐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이 나무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다시 더듬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들이 요즘은 참 좋아해요. 오래된 나무의 사연들을 듣고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길 그리고 살아갈 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참 좋습니다. 나무의 수명이 대략 몇 년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나무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오래 사는 건 1000년이 넘는 것들도 있고요. 예. 대략 소나무가 우람하고 그러면 100년이 넘는다고들 하죠. 나무만 보면 경건해지곤 합니다. 예. 오랜 인류 그 문화사에서 나무는 하나의 숭배 대상이기도 했지요. 끝없이 옷을 벗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생명력. 그래서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오래된 마을에 가면은 꼭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서 그 동구밖을 지키곤 했었죠. 예. 나무를 떠올리는 시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시집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사라진 것들의 목록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가끔씩 그런 상념에 젖을 겁니다. 내가 놓고 온 건 무엇인가? 또는 이런 것은 무엇인가? 또 나도 모르게 사라진 것들은 무엇인가? 그러면 또 내가 사라지진 않았더라도 잃은 건 무엇인가? 뭐 등등 여러 감회에 젖을 때가 있을 텐데 예. 이 시 들어보시면서 우리 김 PD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 사라진 것들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라짐의 의미들이 하나하나 살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골목이 사라졌다. 골목 앞 라디오 수리점 사라지고 방범대원 딱딱이 소리 사라졌다. 가로등 옆 육교 사라지고 파출소 뒷길 구멍가게 사라졌다. 목화솜 타던 이불집 사라지고 서울 와서 늙은 목포댁 재봉틀 소리 사라졌다. 마당 깊은 집 사라지고 가파른 언덕길도 사라졌다. 돌아가는 삼각질 로터리가 사라지고 고전 음악실
르네상스 사라지고 술집 석굴암이 사라졌다. 귀거래 다방 사라지고 동시상영관 아카데미 하우스 사라졌다. 문화책방 사라지고 굴레방딸이 사라졌다. 대한뉴스 사라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광고도 사라졌다. 사라진 것들이 왜 이리 많은지 오늘의 뒤편으로 사라진 것들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왜 옛날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것일까? 어느 끈이 그렇게 길까? 우린 언제를 위해 지금을 살고 있는지 잠시 백기를 드는 기분으로 사라진 것들을 생각하네. 내가 나에게서 사라진다는 것, 누구나 구멍 하나쯤 파고 산다는 것일까? 사라진 것처럼 큰 구멍은 없을 것이네. 네, 이런 시입니다. 여기 우리 시인이 제시하는 목록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라진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70년대 것이네요, 보니까. 네, 이 시인이 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음에 사라진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라디오 수리점, 그리고 이 목화솜 타던 이불집 등등이 있죠. 그 재봉틀 소리, 다듬이 소리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자주 들렀던 이 술집들도 사라지고 뭐 많이들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것을 채우고 있는 새로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오래 전에 있었던 빈터를 가보면은 정말 생경한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서 있곤 한데 왜 이렇게 크게 큰 구멍처럼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시인에게도 사라진 것들의 그 흔적 속에서 빈 틈, 빈 구멍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추억을 되새길 시간마저도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쓸쓸한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옛것에 대한 그리움, 이건 뭐 가요도 트렌드가 있는데요. 옛 노래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 네. 그럴 때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회고침이죠, 이른바. 예. 동시에 그 현실의 삶이 팍팍할 때 하나의 은신처랄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마음의 오두막집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추억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예. 이 시집 읽다 보면은 나무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예. 나무에 대한 시 한 편 더 보고 짤막한 저항이란 시 마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무에 대한 생각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래된 나무를 보면 삶 속의 나이테가 보인다. 줄기는 줄어들고 뿌리만 깊다. 사는 게 이런 거였나 중얼거린다. 도대체 뿌리가 어디까지 갔기에 가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지. 참을 수 없이 가볍게 살고 싶지만 삶이 덜컥 뿌리 뽑히는 것 같아 무지하게 겁이 난다. 마지막이란 그렇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테지. 나무 중에서 제일 굽은 나무들도 이름 모를 잡목들도 숲속으로 몸을 들이미는데 시퍼런 참 나무가 안 된다. 바람에도 아니 흔들려야 한다. 뿌리 받고 곧게 서 있을 때 너는 너인 것이다.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게 너 자신인 것이다. 네,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삶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으로 깊어지는 나무, 안으로 깊어지는 삶 이런 걸 떠올리시면은 아주 아득하게 삶의 의미들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시집에서 꼭 읽어드리고 싶은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예. 저항이라는 시인데요. 김수영이 아주 가까워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은 짤막한 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에 저항이 없으면 날 수가 없고 고래는 물결에 저항이 없으면 뜰 수가 없다. 사람은 어떻게 저항해야 살 수가 있나. 네,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네요. 바람이 없으면 독수리 뜰 수가 없죠. 물에 저항이 없으면 고래가 뜰 수가 없고요. 그것처럼 사람도 저항을 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뜨게 할 수 있을 텐데, 날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의 저항체는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제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죠. 어떤 시집을 펼치면은 이 시집을 닮아가곤 해요. 리듬이나 호흡에 나를 맡기곤 하는데 천양희 시인의 시집을 펼치면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겨울에 쓸쓸하고 뭔가 좀 고즈넉해지고 이럴 때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도 좋고요. 아니면은 손길 닿는 대로 도서관에 가셔서 서점에 가셔서 이런 시집 들춰보시면은 미처 몰랐던 언어들을 발견하고 그 사이사이에 깃들여 있는 우리 삶, 우리 세상에 대한 의미들을 길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이라는 시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이런 부조리한 것, 그리고 삶의 표준화, 획일화를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서 우리 삶의 의미가 별로 없겠죠. 저항이 없는 사회에 대한 로망은 사실 가진 자, 권력자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그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해지고 결국 지옥이 돼버린다. 뭐 굳이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상황에서 들 수 있는 예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항이 그 사회를 생명력 있게 하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내뱉는 자들은 이 저항 자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이 다양성들이 공존하면서 의미 있는 저항들이 이게 어우러져야 할 텐데, 뭐 심아무개니 하는 자들의 언사를 듣다 보면은 저는 저항할 대상도 못 되는 자들하고 하나하나를 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굴욕적일 때도 있죠. 교수님, 저 학번 세대분들은 서울역 회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글쎄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그게 신군부의 길을 열어줬다고 뭐 얘기하는 게 뭐 저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얘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내가 이 우표 한 장 붙여서라는 그 시에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예.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은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 PD에게 우표 한 장 붙여서 손편지 한 통 보내고 싶습니다. 그 사라지는 것들과 이 나무들의 사연과 함께 제가 꼭 보내드리고 싶어요. 예. 읽어볼까요? 예. 꽃필 때 널 보내고도 나는 살아남아. 창 모서리에 든 봄볕을 따다가 우표 한 장 붙였다. 길을 가다가 우체통이 보이면 마음을 붙이고 돌아서려고. 내가 나인 것이 너무 무거워 어제는 몇 정거장을 지나쳤다. 내 침묵이 움직이지 않는 내 슬픔 같아 떨어진 후방잎을 우산처럼 쓰고 빗속을 지나간다. 저 빗소리로 세상은 여유어가고 마음도 늙어 허리가 굽었다. 꽃질 때 널 잃고도 나는 살아남아 은사시나무 잎사귀처럼 가늘게 떨면서 쓸쓸함이 다른 쓸쓸함을 알아볼 때까지 허란 내 저녁이 100년처럼 길었다. 오늘은 누가 내 속에 찌륵찌륵 울고 있다. 마음이 궁벽해서 새벽을 불렀으나 새벽이 새벽이 될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럴 때 사랑은 만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의 눈먼 자를 생각한다. 누가 다른 사람 나만큼 사랑한 적 있나? 누가 한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한 적 있나? 말해봐라. 우표 한 장 붙여서 붙인 적 있나? 네. 목소리를 들으면은 좀 낯설 텐데 직접 시집을 펼쳐 놓고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오래됐어요. 우표 붙여서 편지 보낸 게. 그리고 우체통에 직접 편지를 넣은 것 기억도 아물아물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김 PD에게 우표 한 장 붙여서 편지 한 통 쓰고 싶네요. 아이고 교수님. 그러니까 힘내시고 너무 바쁘게 지내지 마시고 이런 시집들도 읽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거기에서 휴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또 주말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 천양희 시인의 시로 물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아.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뭐 하얀 야당이 온갖 꼴통짓을 해가지고 거기에 뉴스의 시선이 몰리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은 존재감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 존재 자체가 전 국민의 절반이 지지해주고 계신 정당인데 뭐 뉴스를 못 만들고 있네요. 예. 존재감이 없어야 지지를 받는, 이건 뭐 기형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또 굉장히 알아서 잘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내실을 다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좋아는 하시는데 언론은 뭐 사실 부정적인 얘기를 위주로 보도가 되니까 언론에 보도될 만한 내분이 일어나지 않아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정발이 소식으로 긍정적인 뉴스로 좀 전해드리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경선 불복 또 탈당 제재를 강화하는 이런 방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정치 개혁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5차례에 걸쳐서 혁신안을 발표해 왔는데요. 쭉 좀 훑어보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자발적 권리당원의 모임인 당원자치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죠. 저도 당원 가입돼 있고 하긴 하지만 사실 동네에서 당원들끼리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건 좀 쉽지 않거든요. 예. 계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만 좀 모여 있는데 사실은 정당이라는 것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모임이 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역위원장이 그냥 뽑아놓고 꽂아놓은 사람들 위주로만 모임이 돌아갔는데 그런 벽을 깨는 하나의 제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라는 것이 여당에 있는데 아시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을 하던 시절만 해도 최고위원 선거를 해서 1등부터 5등까지를 뽑아서 앉는 것, 발언 순서 이런 걸 전부 다 그 등수제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최고위원에게 권위와 힘이 실리고 최고위원들이 실제로 당을 이끌어 갔었는데 지금은 권역별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그 서울시당, 뭐 예를 들면 경기도당 위원장 이런 분들을 당연적으로 해서 최고위원들을 시켜왔었는데 이게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다시 원래 제도로 돌아가서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다음번 전당대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쭉 살펴보면 당원 권리 강화를 위해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할 때 국민하고 당원의 투표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기로 했고 특히나 이제 부정부패 사안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원인 제공자가 속한 정당, 그러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밀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여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 100일을 맞아서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은 경선 결과에 어떤 경우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5년간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경선 시에도 20% 감산한 점수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경선에서 20%는 사실상 공천을 안 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셔도 무방하고 그렇죠. 이걸 뚫고 나가도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전의 과오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용서했다라고 봐도 좋을 숫자 20%는 좀 크죠. 뭐 그 지역 지지율이 뭐 한 80% 이러지 않는 이상은 대개는 이제 50% 미만인데 그중에 20%를 날린다? 그러면 뭐 사실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청년이나 여성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차이가 30% 이상 벌어질 수 있어서 경선에 불복하는 문화는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건 없었습니까? 정당 공천 문제요. 기초 의원이라든지 기초 단체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결정 지은 건 없고요. 오늘 발표가 이제 100일을 기념해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일단 운영 자체를 15일 정도 더 하면서 마지막 문구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하기로 해서요. 네. 이 내놨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다듬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주 후쯤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어느 한 정당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다른 당이 호응하지 않으면 뭐 그건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여당을 맡으면서 또 많이 느끼게 되는 건데 장관들 중에서 또 의원들이 많이 가 있고요. 이것들이 강화되면 사실 이제 내각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전문적으로 한 분야의 활동을 하고 그 분야에 책임지는 장관이 돼서 또 국정 운영을 돕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가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력과 전문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위원회가 중앙당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비 내각화해서 정책위원회를 원내로 바꾸는 것도 이번에 집어넣었는데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을 만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그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불리는 거. 저희가 집권을 할 때 원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내각에 참여해서 정부를 이끌어가는데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걸로 디테일하게 정책적인 면들도 챙기는 정말 말 그대로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높여보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 공천에서 핵심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너무나 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갑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모색돼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 그 지역위원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노원갑에 그 시의원, 구의원 공천 그리고 단일 자치단체면은 뭐 거의 시장, 군수 공천도 다 사실상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그런 구도인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좀 다시 보셔야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지방자치 후보가 되는 사람들은 권리당원 절반, 국민 여론 절반으로 후보를 선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부 경선을 그렇게 치르게 됐는데 권리당원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위원장이 임명한 시구의원들이 주로 당원 명단을 모아오고 이분들이 당비를 내므로써 권리당원이 돼서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의 거의 마음대로 공천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온라인 당원의 숫자가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당원 숫자도 늘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온라인 당원들이기 때문에 온라인 당원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에 드는 정책을 펼치고 또는 뭐 온라인에서 이름을 날렸다든지 커뮤니티에서 알려진 분이라고 한다면 지역위원장의 동의가 없어도 충분히 겨뤄볼 만한 상황이 좀 났다고 보고요.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점들이 쌓여가면 저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번 정발이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당원 모임들을 만들고 그 당원들이 또 모여서 10명 이상의 당원이 모이면 대의원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 같은 것들도 지금 다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제도들이 모이면 지역위원장의 권한만큼 우리 권리당원들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되어 나갈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의 어떤 조직, 세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회 의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당원이 폭증했고 이 폭증한 당원들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인심을 얻지 못하면은 이건 뭐 그 국회의원의 조직으로 세력으로
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활용할 길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저절로 정치개혁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 뭐 다 자발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라서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원 갈아치우려고 하실 분들이실 텐데요. 뭐. 예. 뭐 수도권 지역구를 보니까 말이죠. 원래 당원이 한 1,000명이었는데 촛불혁명 또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3,000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그 2,000명은 뭐 누구도 파악할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고, 그건 말 그대로 그 지금 민주당을 지지해서 가입한 분들의 민심에 따라서 움직이실 분들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당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거고, 정발의 활동에도 이제 그런 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요. 예. 김영민 PD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과 저희가 15년, 20년 전만 해도 당 총재라고 했죠. 총재가 공천권 다 주고 오면 봉투 주고 해서 한 사람이 거의 당을 좌지우지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그런 건 벌써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걸 어떻게 없애냐고 정말 언제 변화가 일어나겠냐 생각했지만 그런 변화 벌써 일어났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단계 더 진전해서 지역위원장의 권력이 우리 당원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 현장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당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당권을 쥐었다고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당원들, 100만이 넘는 그런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보자면은 결국 민심을 떠난 당심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가능하겠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대중들에게 귀를 열고 대중과 호흡하고 대중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앞으로 더 힘을 얻게 될 거라는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그래요. 지금 마포을은 어때요? 마포을은 온라인 권리당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또 기존에 활동해 계시던 분들, 이제 시구위원들이 본인들의 또 열심히 활동해서 이제 당원 증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당원 숫자가 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지금 예. 저희가 여기서 뭐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당 조직이 상당히 튼튼해져서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나오려고 하실 것 같아요. 지역마다 구의원, 시의원들 다 경선을 치러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후보들이 선출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인 손혜원 의원은 어떻게, 또 정청래 전 의원은 지방선거 때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두 분이서 잘 협의해서 공천 문제를 다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원과 권리당원의 투표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그 과정에서 어떤 후보를 특별히 밀어주거나 이럴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당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 당원들의 높은 정치 의식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하시겠다. 잘 아시겠지만 두 분 다 워낙 온라인 민심에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어긋나서 정치를 하기는 어렵죠. 예, 그럴 생각도 없으시기도 하고요. 두 분이 싸우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제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두 분 다 잘 알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예. 두 분 사이에는 뭐 아주 끈끈하게 잘 맺어져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정청래 의원이 이제 청래당 1주년 기념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오후 3시에 이제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하는데 예, 여기에 또 손혜원 의원이 가서 축하 인사도 하시고 두 분이 뭐랄까요, 오누이처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정치권의 베일집 배현정이라는 평가도 있더군요. 예전에 그 베일집 배현정은 저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면서도 사람들에게 이제 부부로 인식되는 그런 정치인들. 베일집 배현정을 아는 우리 청취자분들 얼마나 계실지 좀 걱정이 많이 한데요. 계실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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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참 당원 수가 늘어나서 좋고, 또 늘어난 당원 수만큼 정당도 바뀌고 말이죠. 다른 당은 어떨까요? 다른 당은 이게 가능할 개혁일까요? 온라인 당원으로 가고 싶어하는 정당을 만드는 게 먼저인데, 저희는 뭐 웹에서 굉장히 간편한 절차로 가입을 할 수 있겠다든지 쉽게 접근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이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종이로만 당원을 받고 지역위원장과 구의원들이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한두 번 들어왔다가도 어쩔 줄 몰라서 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예. 이 문화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힘의 중심이 새로 들어오신 당원들에게 좀 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실험은 저희가 일단 성공한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우선 이미 뭐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다 생각하고, 다른 정당들이 부럽고 샘나면 쫓아오려고 하실겠죠. 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마음을 먹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당원으로 들어오는 거를 사실 지역위원장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었다고 보고요. 다른 정당들도 열심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당에 간 그 비문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바랄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다면은 어떻게 했을 거라고 보세요? 나에게 공천을 주는 지도부가 나올 때까지 지도부를 계속 혁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겠죠. 현 지도부는 패권주의 세력이고, 현 지도부는 패권주의고 권리당원 절반에 여론조사 절반을 하자는 것은 결국 포퓰리즘에 기반한 문파식 정치를 하자는 주장이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발위도 사실 만들 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었는데 예. 하나씩 차근차근 개혁안들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가 정말 이제 내부 정비까지 해가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지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반수의 국민들이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좀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예. 저희가 잘 알지만 이 칭찬이 언제 무너질지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 당원들의 민심을 더 받들고 개혁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영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뉴스포렌 메리와 함께하겠습니다. 팔로워 89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견 자체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견의 논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힌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안희정 지사를 향해서 우리도 부탁한다. 제발 연정 같은 말 하지 말라.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 자기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알리려 하는 것인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희정 지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이러한 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시민들은 안희정 충남지사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3,234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62%, 3명 가운데 2명은 안희정 지사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안희정 지사 발언에 동의한다. 이런 의견은 38%로 나타났는데요. 트위터에 시민들이 고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말숙이 아빠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견 논쟁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낙원상님, 안희정 지사 발언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토론 자체를 거부한다. 이런 전제가 깔려있네요. 라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제일 좋아님,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사는 언제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솔렘팩트님, 적피의 청사는 끝이 아닙니다. 불공정한 사회구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다스베이더 제2회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의 첫날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